그랬더니 결론이 굉장히 단순하게도 놀랍게도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소위 한국 그 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꿀통 그게 제 꿀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열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독일책방 저자와의 대담.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인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 이용준 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재밌게 읽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클 루이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빅숏의 원작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독일 책방에서도 몇 번 소개드렸던 책, 2번이나 그 저자의 책은 소개드렸어요. 제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와, 한국에 마이클 루이스가 나왔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에서 대학 나왔잖아요. 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나 보네요. 네. 저는 대학은 미국으로 가긴 했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이제 미국을 제대로 가본 건 대학이 처음이었고요. 그 전에는 여느 한국인처럼 열심히 뭐 청소년 추천 책도 읽고 그래요? 네, 도서관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이 업에 가서 마이클 루이스를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마이클 루이스를 알았다가 이 업에 가신 걸까요? 네. 뭐가 먼저일까요? 사실 이제 딱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마이클 루이스의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을 완전 재밌지. 제가 한 10번 넘게 읽은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책 보시면 이제 전면부에는 그 투자은행에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일한다는 네. 어떤 생활인지가 좀 묘사가 되고 네. 후반부에는 이제 모기지 채권 관련된 역사 그리고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제가 되게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꿈을 갖게 된 게 그 책을 통해서 갖게 됐고 그렇구나. 언제 읽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아, 고등학교 네. 때? 와, 네. 원래 약간 수제형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라는 거 안 하고 좀 딴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딴 거 하는 것 중에 운 좋게도 독서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랬구나. 이 정도 글 쓰려면 책 얼마나 많이 읽어야 돼요? 좀 파면서 읽는 걸 좋아해서 1년에 뭐 한 20권 정도 읽는 것 같고요. 예전에 학생 때는 훨씬 더 많이 읽었던 것 어느 같습니다. 정도를 읽으셨어요? 뭐 하루에 한 권씩 읽었던 것 우와, 같아요. 진짜? 네. 그렇구나. 이 딱 읽는 순간 저는 사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의 이야기보다도 글 쓴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월가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씩 저는 이제 뭐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 아니 이 정도 글을 쓰려면 도대체 내공이 어느 정도 되지? 했는데 학창시절 언제부터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좋게 봐주셔서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정석적으로 이제 한국식 주입식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데요. 책은 이제 좀뭐 부모님 영향도 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책 읽은 게 쭉 쌓이다가 라이어스 포커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거네요. 맞아요. 네. 왜 충격을 받았을까? 금융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곳으로 네. 금융을 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접하게 됐었는데 묘사를 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랑 다른데 싶기도 하고 또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책이 재밌으면서도 좀 어려운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쵸, 어려워지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지식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거는 내가 알던 금융시장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뭐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을 그렸던 금융시장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저도 이제 수많은 정보들을 또 어린 입장에서 받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무슨 뭐 리딩방 같은 것도 기웃겨려 보기도 하고 언제? 고등학생 때요. 그때 리딩방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엄청 성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하고 세대가 다르구나. 저는 리딩방이 최근에 나온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대가 다른 걸 몰랐네. 그때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리딩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어른들은 어떻게 돈을 버시지 하고 저도 이제 학생이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그런데 탐색도 해보기도 하고 뭐 논문도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봤던 주식시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봤던 금융시장이랑 그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에서 묘사되는 모습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봤겠네. 그러면 트레이딩 리딩방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 만났던 거는 되게 인간보다는 사무적이고 굉장히 숫자에 전념하고 그거 외에는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봤다가 네. 인간적인 면모도 보였던 그걸 봤을까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약간 좀 리딩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되게 마치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이렇게 좀 한 길로 몰리고 하는 게 금융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거구나. 네, 그 네. 이면에는 되게
거대한 기계같이 작동하는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라이어스 포커 때보다는 라이어스 포커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랄까, 저가 느낄 때는 금융의 어떤 건조함이라든가 금융의 뭐 어떤 숫자 중심으로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 어떤 문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게 무슨 동네 깡패형인 같으네. 어이구 이거 조폭 두목 같으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영 환경에서 보는 어떤 경영의 리더들의 모습이 라벨을 통해서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이 인사이드 인사이트는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한 3, 40년 지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숫자에 전념하는 기계적인 모습이 이 책에는 훨씬 더 잘 드러나던데. 네, 약간 라이어스 포커 1부, 2부가 인간적인 이야기, 2부가 그 좀 더 숫자적 말씀하시는 그런 숫자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둘의 중간 정도로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라이어스 포커의 무대가 되었던 살로몬 브라더스, 네네. 그 모기지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출신 분들이랑 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살로몬 브라더스가 이제 CT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병합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모기지 채권 트레이더 출신 분들을 많이 같이 알게 돼가지고 일하면서 그때 이야기도 또 간접적으로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모기지 하던 사람은 약간 주먹구구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약간 마초 같은 그치, 느낌. 네, 맞아.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퀀트는 진짜 완전히 이 공학도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쪽은. 네네. 그리고 또 아비트라지 집중하는 쪽, 아비트라지에 집중하셨던 거죠. 아비트라지 그리고 뭐 방향성 전략 네. 그리고 뭐 단순 마켓 메이킹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쪽이라면 아무래도 상품 자체가 규정되어지지 않다 보니 규정되지 않은 것과 싸우는 사람도 그렇게 기계적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규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제일 잘 규정이 되어 있는 그래요? 자산군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월가에서 운이 좋게도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계기가 됐던 게 네. 사람들이 이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규정이 잘 돼 있던 그 비효율에서 제가 돈을 벌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수습 기간을 마치고 창업 멤버로 시작을 했던 데스크가 그 채권이랑 ETF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군을 동시에 다루는 그런 자동화 데스크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ETF를 거래를 할 때 ETF 딜러들은 이 ETF를 구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운용사한테 가서 채권을 무더기를 주면은 바꿔주거든요. ETF. 채권하고 그냥 물물 교환이네. 그렇죠. 네. 그 한국말로는 설정 환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잖아요. 모기지 채권은 다른 채권들은 다 채권을 가지고 블랙락한테 가져가서 바꿔오는 걸 하고 있었는데 모기지 채권만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게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블랙락은 그거를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었고 적극 장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블랙락 매니저들이랑 같이 인터뷰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굉장히 단순하게도 놀랍게도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채권들이랑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험 삼아서 좀 알고리즘도 짜보고 모기지 채권을 뭉쳐서 가져다 주니까 ETF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만기가 잘 안 맞잖아요. 그거를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라비에르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만기를 맞추는 테크닉 같은 게 몇 개가 이제 노하우가 있죠. 근데 그 노하우는 모기지 트레이더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기지 트레이더들은 ETF에 관심이 없었고요. ETF 트레이더들은 모기지를 몰랐어요. 몰랐고 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네. 거구나. 그럼 공간이 엄청 컸겠네. 네, 그래서 한때는 막 시장 점유율 거의 막 다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원가가 엄청 싸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없던 빈틈이니까 얼마나 스프레드가 컸겠어 초반에.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소위 한국 그 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꿀통, 제 꿀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 인정받으셨겠네 회사에서. 그때 운이 좋게도 이제 네. 또 매니저분께서도 저를 되게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걸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네,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 그 저기 선배 매니저가 야 역시 까만 머리 애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안 봐도 막 그림 그렸죠. 네,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거기 어때요? 그 숫자 다루는 쪽은 워낙 그 이 동양 친구들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그 트레이딩 플로어의 컬처상 이제 막 너무 부드럽게 말한다거나 막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의 바르니까 뭐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많이 안 시켜요. 네. 그냥 아주 건조하게 해야 네네. 된다.
일부러 더 거칠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친다. 나중에 그죠, 네.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되고 그냥 네. 딱딱 끊어. 네, 뭐라 그럴까 칼처럼 딱딱 끊어줘야 된다면 이런 맞습니다. 거죠. 라이스 포커에서처럼. 네네네. 어떤 게 재밌고 어떤 게 힘들으셨을까요? 그 월가에 있으시면서. 힘들었던 거 사실 돌이켜보면 다 힘들었던 것 다 같습니다. 힘들었어. 네. 다 힘들고 저는 이제 그 뭐 가족도 친구도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가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생활 같은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뉴욕에 사는 그 저기 월가 다니는 그 주니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인생이 없더만. 맞아요. 워라벨은 진짜 완전 쓰레기통에 넣고 네. 잠잘 시간도 없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꿈을 꾸고 있으신 분들한테 만약 거기 가고 싶으면 각오를 좀 해라. 네. 이런 의미로.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음. 배우는 것도 많고 이제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책도 쓰고 이렇게 훌륭한 자리도 초청도 받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CDS 트레이딩을 네. 1년 차 때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CDS 만기일이 계약 만기일이 이제 9월 달 한 중순쯤에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오전 6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만기일이라서. 네, 그리고 그때 그 시스템에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한 1년 지옥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시스템 고쳐라, 왜 안 고쳐지냐. 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시스템이 고장 났지만 어쨌든 이제 주니어들을 푸시를 해야지 결과가 또 나오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트레이딩 시스템이 되게 완벽한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쪽에 전산을 해보고 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전산이란 걸 누가 기준을 정해줘야 전산이 시작되는 그죠? 거더라고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컴퓨팅이라는 단어하고는 실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런 기준 잡아주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워낙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데는 다 통달하신 분들이고 되게 도제식 교육이긴 하지만 교육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빨리 이제 키워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음. 굉장히 빨리 이제 키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저희 후배들한테 그 월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해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월가에서 커리어를 스타트를 했던 게 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저도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또 AI가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격변의 시대라고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금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좀 세상이라는 더 넓은 공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곳이라서 네, 저는 금융에서 일해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후배들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학력을 안 보진 않으니까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근데 학력이 사실 다는 아니에요. 네. 거기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뭐 하버드 같은 대학부터 그러니까 지방 대학까지 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제가 미국 기준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금융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나 지원한 거 아니고 그죠. 난 금융인으로 뼈를 네. 묻을 거야. 뭐 네. 이런 개념. 이 질문을 한두 바퀴 돌려보면은 이 친구가 금융을 그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끼리는 확실히 알아. 알아서. 그죠. 우리끼리는 네. 알아. 저도 이제 한 연차가 좀 쌓이고 신입사원 면접을 들어가 보면은 거의 한 질문 한 두세 번이면 다 나오긴 하잖아요. 그쵸. 네. 예. 또 이제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네. 네트워킹을 그렇구나. 미리 하고 저는 이런 걸 몰라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못 들어가셨겠네? 지원하자마자. 제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트워킹이 없으니 혼자 갖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네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을 가지고 책 읽고 나도 이런 데 일해야 돼 하고 갔으니 맞아요. 네. 그거를 위한 준비는 했을지언정 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킹은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하고 맞아요. 뭔가 인턴십이든지 어떤 네. 식으로든지 관계를 한번 그죠, 했고 그죠. 거기서 또 배웠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다 보니까 좀 그냥 맨땅 헤딩하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터뷰 기회는 그래도 몇 번 주어졌는데 네네.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은 게 CT였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워낙 뭐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열망은 크니까. 그죠. 근데 뭘 준비하셨어요? 거기 가시려고? 일단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라든지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지금은 특히 또 챗GPT 같은 그런 플랫폼도 있고 되게 인터뷰를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진짜 금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돌발 질문 같은 것에 좀 생각의 유연성을 막 가져가면서 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했고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그게 더 심하구나. 그죠.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봐라.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너 우리하고 잘 지낼 수 있어. 뭐 이런 네. 개념인 거네. 그죠. 저거는. 그죠? 가서 나 웃겨봐.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렇구나.
금융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 그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맞아요. 벌어보고 깨져보고 해서 진짜 근데 나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 네. 이런 게 어떤 그쪽에서 원하는 기본적 토대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면접 이제 네. 보신 분이 있는데 대학생 때 조그만 컨테이너를 빌려서 거기에서 철강을 자기가 그냥 철강 관련된 이런 여러 원자재들을 사가지고 그걸 네. 가공해가지고 내다 파는 것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금융적인 지식은 다른 지원자보다는 떨어졌는데 네. 이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이 친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저거네. 월간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을 좋아하는 거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 너 훈련시키는 네. 시간 없어. 그죠. 근데 훈련이 된 애가 와도 훈련은 하긴 해야 되지만 생으로 하는 거하고 이미 준비가 된 애들하고 그건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지식은 탑재할 수 있는데 네. 경험은 탑재하기가 어려우니 네.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가나 금융권에 이렇게 취직을 하고 싶으시면 금융 경험을 직접 쌓는 해보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돈 날릴 각오로 네.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하셔야지 돈만 날리고 끝나면은 도랑도 잃고 가재도 잃는 네. 그런. 징시각도기 같은 채널로 이제 레퍼런스 계속 쌓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저희 구독자시라면서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그러면 수익이 나쁘진 않으신가? 그거는 이제 비밀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인 여성은 나쁘지 않고 한국인 남성은 그렇지. 똑똑한 남자들은 어렵다. 어려워. 맞아요. 네, 똑똑한 남자들은 어려워. 어머니는 괜찮으신 것 같고 아버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책에서 보면은 참 그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사람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네. 숫자가 꽤 많습니다. 네, 나오는 네. 인물들이 네.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평소에 보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면 기억을 해놨을까요? 또 제 부서의 특징상 되게 네.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기억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서 기억에 의존하긴 했고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또 직간접적으로 주시는 사람들이라서 뭐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네. 둘 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던 계기가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억들이 휘발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되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이 가치관에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인데 네. 이 기억이 휘발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몇몇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세일즈 파워가 강렬하고 세일즈를 열심히 하는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모르는 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가서 마치 구루처럼 인정받는 사람도 그죠. 있었고 그렇잖아요. 몇몇 그 기억에 남는 사례를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사람들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가장 큰 원리가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은 그게 내가 속한 집단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곳이 월가였던 것 같아요. 네네. 다들 내가 더 많은 보너스, 내가 더 높은 곳으로의 승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뛰다 보면은 어느새 주변의 사람들도 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고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간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에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낙수 효과로 흘러가는 이런 이기심에서 나온 플러스 사회적인 그 가치 이런 게 있는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공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은 있죠. 그죠? 다 챙기죠. 누가 오래 살아남고 누가 더 크게 성공하던가요?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자기 거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간을 네. 만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두 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이타적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짧게 수탈되지 짧게. 호구 잡았다 네, 얘기가 네, 나오고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한국식 사고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기적으로 구는 연습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자기 거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호구 잡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허점만 보이면 빈틈만 보이면 그죠? 얘 이거 만만하네 하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하나의 재밌는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이제 그 전화기가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트레이닝 플로어에서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은 제 상급자도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초반에 모기지 데스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전화하는 내용을 이 옆에 사람 분이 매니저분이 들으시더니 너 너무 착하게 말한다고
좀 거칠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답게 네. 마초답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욕도 좀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썼고 말도. 욕하는 사람도 많죠. 아유 맨날 하죠. 맞아. 그 예의는 없어 애들. 맞아요. 거칠어 진짜. 네. 그쵸? 물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들인데 그 공간에서만큼은 네. 서로 이제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플로어에 들어오는 순간 약간 뭔가 그 페르소나라고 표현되는 가면을 딱 쓰고 그죠, 그죠. 그 역할극을 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거는 사실은 금융의 앞단에서 트레이딩인데 그 트레이딩에서도 일부 영역을 맡아서 하신 거니까 그죠, 네. 소비자단과 거기를 맞는 접점,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의 접점이라는 게 제일 앞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두 단계 정도는 뒤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백오피스는 아니지만 그죠. 전장이긴 하지만 전장주의 뒷단이잖아요. 기관 금융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네. 소비자를 다이렉트하게 이제 페이싱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의 위치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는 그냥 뭐 압도적으로 클 거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행에서 투자은행 부서에 트레이딩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은행은 그래도 되게 리테일 고객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인 고객분들을 만날 네. 일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개인 고객들하고 같이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는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제 리테일한테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라는 게 굉장히 큰 음. 결정 요소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사령탑처럼 쭉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긴 하고 감사하게도 금융의 지위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높은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위주의 그렇죠. 그 경제이지만 미국은 기업 위주의 경제잖아요. 그렇지. 기업 그래서 위주죠. 주식 위주가 아니고 기업 위주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기업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는 그렇죠. 자산군 그리고 채권이라는 자산군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직접적인 그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네, 금융의 지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드가 이제 은행 사이드의 뒷단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랍이 아니고 기업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제로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시면은 네. 그게 불특정 다수랑 매칭이 되는 그렇지. 구조지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랑 매칭이 안 돼요.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시장 조성을 하고 있는 호가를 집어넣는 그 트레이더들이랑 LP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데는. 네. 그러니까 제가 LP 쉽게 말해서 LP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 L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단순 시장 조성도 있고 네. 뭐 풀업 전략도 있고 그렇구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LP를 하기 위해서 뒷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회사 돈도 있고 고객 돈도 있고 뭐 또 다른 돈도 있고 뭐 이런 정확히 식이 말하면은 회사 돈이죠. 다 100%. 궁금한 거는 이제 시티니까 은행이 있었고 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이쪽은 은행인데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쪽은 이제 저기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즉 증권사 우리나라로 치면 네. 어느 정도 달라요 문화가? 근데 그게 저도 시티 리테일 은행에서 일한 게 아니라 시티 리테일 은행이랑 그 기업 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기업 투자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일한 거나 마찬가지. JP 모건도 투자은행 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통합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 회사에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은행 지주사 계열에 있었던. 근데 문화가 많이 달라요. 매우 보수적이야. 그래요. 완전히 보수적이야. 네. 네, 완전히 보수적이고 반면에 이제 그냥 그 일반적으로 마치 골드만삭스처럼 일반 회사로 올라온 그 증권사들은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이제 그 거래 상대로 만나잖아요. 네네.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라. 여기는 자꾸 안 하려 그러고 뭔가를 네. 사고만 안 치면 돼 이런 문화가 있고 여기는 한번 그냥 붙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고만 안 터지면. 그죠. 이러다 사고 터질 때 얘네들이 한 번씩 쿡쿡 떨어지는 거고 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는 없나 봐.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은행들끼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투자은행을 다 규제하는 그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이제 은행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헤지펀드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시타델이라든지 네네네, 그렇지. 뭐 제인 스트리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컸지, 엄청 네. 컸지, 미쳤어 속도가 그죠, 성장 속도가 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저쪽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이즈 자체, 자산 사이즈 자체는 압도적으로 은행이 큰데 그죠. 은행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서 다 못하는 걸 외주 주면서 다른 쪽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시타델이나 제인스트리트 같은 회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파고들어가지고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은 게 네. 말씀하신 시타델과 비슷한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방위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거의 전방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여러 수백 명이 되시니까 단체 주문을 넣잖아요. 네. 다 잘려. 아 그래요? 다 잘려요. 어... 다 잘라 먹어. 네.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땐 제발 떨어져라는 걸 고사 지낼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진입이 안 돼요. 네. 아니면은 그 걔네들을 이용해 먹거나 시스템 하는 애들을 역이용하는 정도의 전략을 써야 되는 아주 참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요즘에 한국에 지금 숨어 있는 문화인데 일반인들은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죠. 제가 네. 일반인들한테 제발 단타 치지 마라.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거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 엑세큐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 체결 시스템을 최적화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그 시카고 뭐 옵션 거래소 이런 곳에 서버랑 최대한 가까이 그치. 붙여가지고 전산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마이클 루이스가 책 썼잖아. 그 그러니까요. 제목이 뭐더라? 네. 직선거리로 거래소 가장 빠르게 통신선 나와가지고 그죠. 엄청난 수수료 받고 그거 네. 통신 판매하는 회사가 그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도 또 치열하다 보니까 음. 이게 시스템이 다소 더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 최적화의 싸움에서 지면은 똑같이 뜯기는 그런 게 많아서 거기도 똑같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시스템 격차를 통해서 아비트라지가 발생되는 거를 시타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뜯어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어요. 한국에서. 맞아요. 근데 작년 올해 네. 완전히 터졌다는 소리 아, 들려요. 그래요? 완전히 터졌다. 근데 도대체 왜 터졌냐? 음. 그러니까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과 네. 새로운 트레이더들이 등장한 거야. 음. 아무리 봐도 이건 AI인 것 같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자산 시장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자산의 섹터 구분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채권이면 채권, 지금 말씀하신 쪽에 뭐 모기지면 모기지, 뭐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분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델의 신 버전 애들이 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했던 게 그 제가 주니어 생활을 모기지에서 했고 이제 실제로 그 ETF 트레이딩 할 때는 시티에서도 다 분할돼 있던 여러 가지 채권 데스크들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거 이상으로 훨씬 고도화돼서 시타델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채권만 묶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주식, 원자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묶어서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 처음 막 묶을 때 얘기. 저희가 2017년부터 했어요, 그거를. 그럼 뭐 이미 다 네. 다 근데 했겠네.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한 10년 늦은 상태였어요. 시티가. 네. 그렇지, 은행들이 좀 빠르진 않잖아요. 그죠. 많이 늦었죠. 요즘은 뭐 그거 세계 어디 지역도 안 가려. 제 느낌에는 지역도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아. 네. 버튼 하나로 끝나니까. 한번 저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해외 주문 해보셨어요? 네네. 속도 어떻게 나와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 주문을 한번 하려면은 규제 때문에 막 저쪽에서 저희 시스템을 깔고 저희도 저쪽 시스템을 깔고 막 했어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또 이제 체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을 잘 때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자면은 전화를 걸어요. 저쪽에서. 네. 새벽 3시, 4시 이럴 때 걸면 저는 그 벨소리를 다른 걸로 맞춰놔요. 이건 받아야 된다. 딱 듣고 깨가지고 이제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네. 어떻게? 집에서 그 회사가 컴퓨터를 보내줘서 단말 네. 컴퓨터 같은 게 있었나 그 보네. 컴퓨터로 서버 원격 접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거의 잠을 막 하루에 1시간씩 끊어졌던 쪽잠 자고. 네. 또 그게 맞춰줘? 속도는 느린데 그 실제로 주문 밀어넣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건 이미 최적화를 해놔서 제가 눌러서 이제 확인만 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구나. 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요즘에 금융 쪽에서는. 제가 또 글을 썼던 것도 한 사실 3년 전에 원고를 처음 써서 이제 묵혀놨던 거고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던 것도 거의 이제 10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거랑 지금 아마 많이 다를 텐데 이 자동화 속도가 진짜 이런 식으로 무섭게 그렇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죠. 네. 왜 졸업하셨어? 월급도 많이 주죠. 월급 많이 주죠. 많이 주죠. 네. 나보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주지 않아요? 네. 월급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금융사 직원이라든가 네. 그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참고하시라고 네. 알려주실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네네.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급은 어느 정도 다 대동소이해요. 어. 연차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나쁘지 않고
고성과자의 경우에는 기본급도 좀 더 많이 올려주는 편이에요. 네. 뭐 1년에 많이 올리면은 뭐 한 50% 60% 향상이 아. 있고요. 기본급이. 몇만 달러가 아니고 50% 60%씩 올려주는 거야. 네. 그리고 뭐 억 단위로 올라가네. 그지? 네, 거의? 특히 승진할 때는 이제 음. 그 제가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모기지 채권 음. 관련된 걸 찾고 나서 네. 그래도 회사가 조금 대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네네네. 그때 한번 크게 점프가 있었고 어. 그리고 그때 보너스도 이제 버는 거에 따라서 뭐 음.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계산되진 않지만요. 은행은 그래서 연봉에 그래도 한 뭐 두세 배 주는 경우도 있고. 연말 그 인센에는 네네. 이게 성과 다 측정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네, 막 예를 들어서 뭐 ROE의 몇 퍼센트 이상 달성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약간 모호해요. 이제 음. 모호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안전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땡겼었는지까지 이제 포함하잖아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네. 그렇겠네. 회사 북을 얼마나 썼냐. 그쵸. 그럼 네. 네가 우리 자원을 썼으니 그죠. 그만큼 까야 된다. 뭐 그죠, 이런 게 그죠.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네 힘으로 네 고객을 가지고 네. 성과를 냈으면 그래 6할 가져, 7할 가져 막 이렇게 그죠. 되고 막 그렇겠네. 같이 협업했던 그 매니저들 다 불러서 이제 얼마 줘야 되는지 토론도 시키고. 근데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그 연봉에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 받으신 분도 있고. 엄청나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0 받고 다음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성과 보상 시스템 되게 정확한 거네. 칼 잡고 맞아요. 무섭고 네,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 하면 정적으로 해가지고 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연차에 따라서 월급 주고 대신에 안 자르고 오래 가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아니고 줄 때 네. 진짜 미친 듯이 주고 맞아요. 많이 받으면 한 5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되겠네요. 그죠. 장도 좋고 예. 뭐 자기가 잘하고 하면은 그렇게 짧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금 내고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지? 요즘 물가로는 그죠. 모르겠다. 네. 그지? 집값도 너무 네, 비싸고 네, 네. 그래서 미국도 그건 비싸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정말 한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었으면 그렇게 월급도 많이 주고 조금 힘들지만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향수병이 너무 세게 걸려서 네, 돌아오기도 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보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구들이 뭐 경조사가 있을 때 그런 거 하나도 다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삶에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다 그렇게 살잖아 거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짧고 굵게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이 작가님처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짧게 커리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 뉴욕 생활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잔류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 대부분 미국에 계속 살 사람들이네. 그죠. 네, 가족도 미국에 있고. 네네. 저는 미국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애국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한국이 애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돌아왔습니다. 미국 그때까지 17년에까지 있으셨던 아니요, 거예요? 21년까지 있었어요. 21년.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때구나. 그것도 그렇고 그냥 거의 일집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겠다. 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경험이랑 친구들의 경험이 다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삶에서 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 해야 될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죠?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커리어 또 시작하셨는지 좀. 네, 네. 지금 이제 해시드란 회사의 그 계열 회사를 창업해서 같이 공동 창업자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조금 더 예전에는 트레이딩 플로어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기업가 정신을 많이 요구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부서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내야지 결국에 그렇지.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내 목도 챙겨갈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행동의 좀 확장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조금 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버는 돈은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뭐 되게 이런 자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뵙게 되고 또 기업가 정신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배우는 게 많고 저는 돌아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젊은 네. 한 20대 대학 갓 나오고 뭐 이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저한테도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후배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되게 힘들다는 토로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커피챗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동희님처럼 이렇게 잘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 말고 전반적으로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AI라는 기술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부가가치의 상대적인 가치를 계속 0으로 만들고 또 역설적으로 자본의 가치는 계속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그러네.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아마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 다들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분야건 조금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최대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최근에 테스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정말 놀랍게도 AI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의 수준이 이미 현업자들은 물론이고 현업자들 중에 상위 퍼포먼스 내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1년, 2년 단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생존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트렌드를 많이 캐치하는 게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 작가님하고 이 얘기를 듣다가 그 트렌드를 캐치하려면 이 작가님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I가 잘 못 되게 따라오기 힘든 것 중에 통합적 사고하고 통섭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고잖아요. 네. 통섭이나 통합이 나오려면 읽는 양 기준으로 일정 임계치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AI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AI는 요즘 제가 표현하는 거 도서관이다.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척척 도서관에서 얘기를 척척하는 내가 도서관을 이길 수는 없으니 도서관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지. 그죠. 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이 작가님처럼 책을 많이 하루에 하는 건 어떻게 읽었대? 대단하시네요. 네, 약간 어릴 때는 그냥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분야 그냥 잡다하게 다 읽으셨겠네요. 네, 뭐 만화책도 읽고요. 뭐 소설책도 읽고.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 금융에 대해서 풀면서 금융의 어떤 뭐랄까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게 만든 시스템도 많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을 정진해서 가야 된다라는 톤의 글들이 서문에 써 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사실 조금 많이 놀랐어요. 약관 35살의 나이에 분이 이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투자나 이런 일을 하면서 엄청 실패를 많이 해서 수많은 수정을 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제가 당연히 저도 이제 주위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 금융이라는 분야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었어요. 네네. 이게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모든 게 다 규제를 받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진짜 이게 놀랄 정도로 바로 잘려요. 그래서 그런 좀 깨끗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와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뭐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에 뭐 트위터 같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된 칼럼을 좀 연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공감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들이 왜 사람들이 돌이켜보면은 절대 속지 않을 이야기에 그 순간 현혹이 되는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좀 토론이 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지점을 좀 찍고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은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 이용준 작가님과 함께 아주 정말 그 한국에서 이 트레이딩 관련된 책 중에서 픽션과 넌픽션을 넘나드는 느낌의 픽션 같은 넌픽션을 쓰신 그래서 아주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재밌게 쓰신 우리 이용준 작가님과 함께 그 실제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좀 오늘 편향된 인터뷰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미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저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싶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